네, 지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님과 이준석 당대표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지금부터 행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5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신 서결이형 윤석열 후보님의 환영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뭐 졸업한 지 이제 한 8년 됐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모교에 와서 그 늦가을에 이 찬 공기를 마시니까 옛날 저 학창 시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국민의힘 서울대학 우리 지부장님들 선출이 돼가지고 오늘 뭐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뭐 그거보다도 우리 하여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또 우리 공동체의 공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우리 학생 여러분 뵙게 돼가지고 저도 정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신인이지만 하여튼 정치인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귀한 아주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 공직생활 하면서 정치는 안 했습니다만은 좀 시보를 온다거나 또는 그 학생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되면은 정치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각자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 제가 강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그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기성세대가 많은데 그건 맞습니다만은 그럴수록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또 참여를 하고 또 정치라는 것도 전문 분야지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뭐 갑자기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전문성을 갖춘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야 그 나라의 정치 문화도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정치권도 이 청년들하고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스킨십을 해야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또 새로운 세대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여튼 국민의힘의 서울대학 이 지부가 오늘 결성이 된 거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여러분들께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직업 정치인으로 안 가시고 다른 사회 분야에 진출하더라도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데 아주 그 성숙한 그런 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가 아직 겁이 많습니다. 정치 신인이고 또 후보가 참 또 사나운 분들과 TV 토론하면서 많이 단련이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후배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두려우면서도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해 보면요, 질문이 길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막 몰아서 3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은 1개씩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우리 후보가 답변을 한 뒤에
짧게 재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되려면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다들 또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한 번씩은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고 오늘 그래서 제가 김용태 최고위원 시켜가지고 모래시계 하나까지 사왔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아이템인데 우리 후보도 이거 예상으로만 말씀하시면 제가 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많은 분들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가 지명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은. 네. 첫 질문인 만큼 되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원자핵공학과 1사학번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친구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친구들의 학교 식당을 먹어보면 우리 서울대학교 밥이 되게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결이 형께서도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 식당 밥을 되게 많이 드셔보셨을 건데 가장 기억나는 메뉴 혹시 있으시다면은 어떤 메뉴를? 네. 그래도 요새 서울대학교 식당이 다른 대학보다 좋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학 식당이 정말 제일 엉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 식사를 몇 시까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저녁을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저 중앙 학생회관 있죠? 하나 했고 메뉴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이게 저 추라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하고 라면 한 종류 하고 근데 5시, 6시에 무조건 끝나기 때문에 뭐 시험 있고 막 이럴 때는 저 도서관 위부터 시작해서 줄을 쫙 서가지고 겨우 그거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연세대학이나 이런 데는 바로 나가면 되니까 학교 식당하고 외부 식당이 경쟁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하여튼 뭐 기억나는 메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저 큰 식당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 저 옛날에는 그 법과대학하고 사범대학이 요 바로 저 10동인가 11동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옆에 조그마한 깡통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짬뽕이 그래도 서울대 음식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혹시 반박하신 재질문? 제 질문은 아니고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오셔가지고 한번 밥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먹었거든요. 원자력공학과 그 교수님대로. 제가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식당 뛰어가서 직접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때 먹었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부장해 주시다니. 또 그럼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역시 원자핵공학과 1학번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더 20대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그 경선 때부터 하여튼 최근까지 우리 기자분들한테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았으면은 상당히 저도 효과적인 좀 방법을 세웠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 홍준표 선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토론할 때 보면은 뭐 공격적으로 하시고 뭐 이래도 우리 홍준표 그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저는 그게 우리 좀 젊은 세대에게 좀 매력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화끈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이런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좀 탁 트이는 그런 이런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강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님이 앞서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단 우리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 후보고, 저는 이제 이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야당 후보인데, 뭐 제가 특별히 좀 더 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기보다 먼저 국민들의 이 정권 교체 그 바람이 훨씬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자. 자,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계열 재학 중인 21학번 이준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에 후보님께서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재를 알아보는 지인과 적소에 이제 인재를 배치하는 용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또 김병준, 김한길 위원장을 둘러싸고 후보님께서 나름대로 지인과 용인을 하셔가지고 그 세 분을 모신 걸 텐데, 여러 가지로 좀 내외로 좀 내용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앞으로 이런 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개인에게도 더 성숙한 대처가 요구될 거고 문제 스펙트럼도 더 넓어질 텐데,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이 인사가 그 만사고 국정 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인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런 그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돼서 만약에 강요나 이런 주요 공직을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유능한 그 분들을 이제 잘 찾아서 발굴을 해서, 또 이것이 그 분야별로 또 팀워크도 맞아야 되고, 또 본인이, 우리가 사실 이 선대위 구성하면서 이제 외부 그 좀 그동안 국민들에게 좀 알려져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분들을 좀 모셔보려고 또 이렇게 하면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 의욕이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장관이 서로 다른 장관이지만 일이 비슷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들끼리 코어가 또 대화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그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야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100% 자신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이 좋은 인사가 결국 국민들에게 좋은 이런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어떤 선입견 없이 뭐 지역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자기 출신 이런 거 상관없이,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 지형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각각 그 분야에 하는 최고의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모셔서,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그 나쁜 이미지를 또 갖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려운 일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네. 좀 대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이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인과 용인을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란 마음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다 잘못한 건 아니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어불문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손준하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이준석 대표님의 도움으로 이 오세훈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서 짤막하게 유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서울에서는 이준석 대표님께서 하셨고 부산 보궐선거에서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두 분을 우연찮게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유세 이후로 물론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좌파 언론인 그리고 교수 등의 분들로부터 쟤네들은 원래부터 극우라서 저런 거다, 내지는 저런 바보들은 얼굴 기억해뒀다가 면접 보러 오면 다 떨어뜨려야 된다 등 이런 수준 낮은 좀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야 사안이 아주 중대하지는 않았기에 그냥 언론에 몇 차례 소개만 되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래저래 윗세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의 정치적 발언에 다소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님의 이 비단 주머니의 일환으로 GPS 유세차를 기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의 자유로운 지지 선언 내지는 발언을 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마 그 당시에 여당에서 또 여권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그 비난을 계속 안 한 것은 더 하다 보면은 역풍 불어서 자기들이 또 욕먹을까 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표님 뭐 방법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걸 가지고 반대 진영에서 막 공격을 해대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성명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딱 고소해버릴까요? 아니 뭐 실제 농담이고 그 실제로 지난번에도 그런 분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양상을 지원해드려 노력했고 후보님 말씀대로 감히 그러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정치 참여 열기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못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오히려 뭐 거대한 역풍이 불도록 저희가 해서 그런 엄두도 못 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전공학부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윤석열 선배님 이제 그동안 말씀하시는 것 들을 때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신다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기존의 보수 야당에 있던 후보들보다도 훨씬 더 자유를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추상적이어서 일반 국민한테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 청년들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지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은 이번 정권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크게 좀 제한이 됐던 법이나 사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그런 추상적인 개인의 자유, 그거를 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영역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를 하실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유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자유는 이 공동체의 권력, 국가 권력이 개인의 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 국가 공권력과 이 개인과의 관계 그런 문제고, 법 자체가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도 있지만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개인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검찰이라는 데서 형사법 집행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마는 형사법 집행이라는 것은 자칫하면은 공동체의 어떤 필수적인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에게 아주 심각한 이 프라이버시와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도 저것이 그 개별 사안마다 그 합리적으로 그 자유와 이 평등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그 형량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는
개인의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번에 지금 법안은 올라가서 아직 처리는 못했습니다만은 언론중재법 같은 거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이런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이제 침해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검찰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뭐 형식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뭐가 딱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이 수사권이라는 걸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만큼 그래서 이 헌법적인 비교 형량을 해서 이것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헌법적 차원에서 이건 개인의 자유보다 이게 더 우선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수사권 가지고 있고 또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단 보인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아프다 그래서 늘 병원 가서 MRI 찍고 수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도 자연 치유되는 것들이 많고 꼭 병원에 가서 뭐 주사 한 대 맞을 거 그다음에 수술할 거 이렇게 다 나눠지듯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이런 아주 질이 안 좋은 반칙 이런 거는 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함부로 그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쑥쑥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이 시기는 이제 우리가 이 지식사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의 이 자유와 이 창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돼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제 이 사회의 문화뿐 아니라 이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이 분야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것이 자유고 이제는 국가가 주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또 국가가 해야 되는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 책무나 이런 거는 또 단단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제 질문. 네. 구체적으로 네. 정확한 명칭은 5.18 민주화특별법인가요? 5.18 광주민주화특별법인가요? 왜곡적을. 아예 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한 가지 해석을 하고 뭐 이게 실제랑 그게 다른지 같은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처벌을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법 자체를 개인의 그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냥 이거는 좀 위헌이고 잘못된 법이다라고 뭐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법이든지 뭐 헌법학에서는 이제 합헌성 추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합헌성 추정을 하고 일단 그 법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그 법이 적용되고 집행될 때 헌법 원칙에 맞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그 말씀드린 5.18 그 처벌법 같은 것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까지는 그거는 뭐 국민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처벌하게 될 때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그 헌법을 건드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광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이 결국은 5.18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발현된 것이고 5.18 그 왜곡 그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에 맞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손이 갑자기 많이 오고. 자, 더더욱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잡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골라주시죠. 여러분이 오셔갖고 근데 저 안쪽에 있는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인 양재표라고 합니다. 사실 그 경선 과정에서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럼에도 이제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제 이기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간 조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을 들어오시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뭐 당협위원장 분들이라든지 혹은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조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전에 이제 검찰에 계실 때도 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까지 하시면서 사실 이제 검찰 내에서 뭐 이제 후보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어떤 조직력이라는 게 굉장히 후보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조직력 하나만큼은 엄청 탁월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좀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제 조직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후보님처럼 이런 어떤 조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다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가야 되는 어떤 대의와 그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정해서 그거를 잘 공유하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정치 뭐 약간 좀 새길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뭐 검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이런 뭐 큰 기업 사건이라든가 이런 뭐 정치적인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검사 혼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재판은 판사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사는 뭐 적게는 수십 명, 조금 큰 사건이면 수백 명의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서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은 결국은 그 서로 그 공유하는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또 서로가 이 일을 하다가 나온 정보를 좀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다 같이 좀 공유를 해 나가면은 좀 이 참여 그 의식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디 이제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할 때 좀 가급적이면은 뭐를 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또 일하는 데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하면은 그게 아마 큰 힘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좀 부족했지만 제 질문? 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같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끼리 함께 이제 공유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후보님의 어떤 나중에 후보님 대통령이 되셨다면 뭐 어떤 정책 지향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실 때가 그냥 같은 사람들만 회전문을 돌려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를 뭐 공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만 믿어서 이제 돌려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앞으로 후보님 만약에 청와대를 가시거나 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어떤 공유하는 사람들을 계속 돌렸었을 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나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게 좀 공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그 선을 거지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에 뭐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일단 정부의 규제를 좀 풀고 또 시장을 좀 자유롭게 하고, 또 뭐 국제 간의 이런 거래에 관해서도 좀 수출 기업들은
그야말로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올 수 있도록 좀 가볍게 그 규제를 해주고 이런 사고 방식에만 동의한다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뭐 나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방향이 같을 때 하자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특정 그 세력으로 한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그 경제 운영에 대한 지향점이 그쪽인데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만 같으면은 이제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를 이제 모셔놓고 또 같이 뭐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 나만 아는 걸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또 회의 여기서 나온 얘기 이쪽에도 서로 공유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은 훨씬 효율적이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지적하시죠. 네, 혹시 알석이 없어요? 여기 알석이라서 잘 보이니까. 네, 저는 경제학부 21학번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저기서 대기를 하면서 많은 유튜버분들이 오가는 걸 봤습니다. 그 유튜버들 중에 한 분이 가짜 청년과 진짜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누가 가짜이고 누가 진짜인지에서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청년이라는 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청년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속성이 정의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리기 때문에 정의되는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다른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조금 더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들과 저는 똑같은 청년인 것인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의 본질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무엇이 청년을 정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청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것도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하세요. 가장 그 평이하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고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니고 얼마나 그 생각이 젊으냐에 달려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고 아직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가능성이 많이 놓여 있고 그리고 나이상으로도 지금 자기 동료나 이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사회에서 어떤 기성세대로 자리 잡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캐테고라이즈 해가지고 그 청년에 대한 무슨 정책도 세우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청년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봐야 되고 저는 청년의 그 가장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그 특징이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 내가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뭘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지금은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마지막까지 제대로 갈 것인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늘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어느 제가 서울대 그 자연과학부의 화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어디 유학 시절에 내가 과연 여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제대로 이 학업을 마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분이 아주 석학의 반열에까지 오르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든 그렇지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든 간에 청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불안이고 근데 이 불안이 개인이 극복할 수 있고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제도적인 거, 사회적인 거일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가 이걸 사회의 어떤 공통 문제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불안을 좀 감축시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제 질문을 좀 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자가 청년이다라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요. 원래 청년이었던 사람이 그러면 자리를 잡고 불안이 없어지게 되면은 아직 나이는 어리더라도 그 사람은 청년으로서의 속성을 잃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조금 이제 지지를 얻고 정치적인 기반을 다졌을 때 그 사람이 청년으로서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년이라는 건 어떤 그 집단적인 그 뭐 정의랄까? 물론 거기에 벗어나는 청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 아주 재력이 막 든든하고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러면 불안감이 없을 수 있겠고. 근데 일단 저는 그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또 저희가 20대에는 취업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좀 쉬웠지만 어찌됐든 그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청년들이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 불확실해서 오는 이 불안감이라는 것을 잘 다스리고 여기에 너무 그 좀 자기 그 어떤 정신을 소모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 우리 우리 여학생 네. 최근 그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잡으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어떤 문제요? 투기요 아니면 공급이나 어떤 가격? 집값이라든가 네네. 거래 안정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이 부동산 과거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쭉 성장해 올 때는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좀 심각해가지고 이런 불로소득을 막 걷는 거에 대한 사회적 어떤 지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국민들 전체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과거에는 왜 그랬느냐? 그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느냐?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이 함부로 이 규제를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시장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그런 정보를 그런 시그널을 자꾸 경제 주체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이게 왜곡되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공공개발로 집을 좀 지어가지고 일단 좀 그 어떤 공급에 대한 숨통을 좀 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또 조금 걸리더라도 좀 시장을 훨씬 자유롭게 주택이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또 새로운 신규 주택을 시행이나 이 건설하는 기업에서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세제와 이런 그 각종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하여튼 이 주택 시장을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끔 자꾸 정상화를 좀 시켜주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거 담보대출 받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해서 꼭 좋은 게 또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늘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하는 그 변동에 예측 가능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한 5년 동안에 한 50만 호 정도는 정부가 공공개발로 좀 빨리 지어서 시장에 좀 내놓고, 물론 아마 그 50만 호가 다 지어지려고 그러면은 임기가 끝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양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200만 호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규제를 이 정도 풀어주면은 아마 시장에 이렇게 공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후보님이 예상하시는 그 기간은 몇 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부의 방침이 새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공공개발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우리는 사전 분양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주택을 개발하고 규제를 이렇게 풀 것이다라는 정도만 나와도 이 시장이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정부 방침이 좀 합리적으로 바뀌면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이 예측 가능한 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안정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손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그건 뭐 시간이 어차피 집 짓는데 뭐 1년에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또 택지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일단 그 주택 소유에 대한 그 어떤 희망과 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같은 거는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 우리 안 보이는 저 끝에 계신 분 한번 볼까? 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부 20학번 봉선재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선대위가 비록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출범을 했지만 이제 선대위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다음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 본선에서 이기는 게 첫 순위겠지만 그럼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022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24년까지 그러니까 총선이 치러지기까지 한 2년 정도가 있는데, 그럼 적어도 그 2년간은 이제 이 180석 야당과 이제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에 이 180석 야당과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 점이 좀 궁금합니다. 협치를 하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안 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서 머리 맞대고 밥도 자주 먹고 회의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집권을 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당 이게 야당은커녕 자기 당 국회의원들도 잘 안 만나요. 대통령들이. 그리고 또 바깥에 그 여론 주도층들이잖아요. 뭐 대학에 뭐 교수하시는 분들, 또 언론인들, 뭐 다양한 이런 전문가 그룹과 이런 여론 주도층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론 주도층이라는 게 사실은 여론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여론을 주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이 반대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야당 관계자들하고도 노조도 만나고 이게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끼리 앉아갖고 탁상 공론 계속하고 뭐 보고서 받고 뭐 줄 긋고 읽고 이러는 것보다 하여튼 생각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야, 선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근데 정치도 국정 운영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서
저는 그 어떤 뭐 협치의 출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이제 인사 철학에 관련해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 장관 같은 어떤 강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능력을 이제 중시해서 뽑는 게 뭐 타당하겠지만 그 이제 그 장관들을 이제 통할하는 이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또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면 이제 곧 이제 이제 지명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당과 어떤 그 첫 스텝부터가 좀 이제 협치의 첫 스텝이 좀 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장관처럼 이제 능력 위주로 뽑는다기보다는 약간 좀 정치적인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국무총리에 대한 뭐 인사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인물이 있는지 뭐 이거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무총리는 어떤 특정 분야 전문성보다 국민들이 이 정부를 정말 믿을 수 있게 그 보여주는 그 얼굴에 해당하고 또 대통령 당선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후보군에 넣어서 이제 총리를 이제 모시는 건데 과거에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 인준을 여서야되어 가지고 한 2월에 출범했는데 한 5, 6개월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야당한테도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정치권이 다 해왔기 때문에 합당한 인물을 냈을 때 여소야대라고 해서 그거를 거부해가지고는 선거를 또 주기적인 선거를 또 다 겪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 우리 여학생. 자, 요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정치에 빠삭하진 않지만 다양한 인물 군상을 탐구하는 게 좋은 인류학과 학생인데요. 네, 후보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삼국지에서 개인적으로 삼국지 연의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는지 네,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뭐 특별히 없으시다면 뭐 좋아하는 책이나 특히 문학 쪽에서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삼국지가 나오면 또 뭐 자꾸 정치가 나와가지고 글쎄 뭐 여기 저 대학에 이렇게 오니까 그 학교 다닐 때 그 많이 봤던 여러 차례 봤던 영화와 그 책이 생각이 하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나는데 그 러시아 혁명 그 직후의 그 역사와 이 삶이 들어간 닥터 지바고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영화도 그때는 뭐 영화 극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얼마 전에도 저 외신 기자 회견을 하는데 어느 러시아 언론사 기자가 러시아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저도 갑자기 나온 얘기가 쇼스타코비치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하여튼 이 러시아의 문화라는 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우리한테 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공감대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답이 적절한지 모르겠네. 이게 삼국지를 답하셔야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네. 요구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여튼 뭐 삼국지의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특별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뭐 또. 네. 네. 글쎄. 특별히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하여튼 좀 다른 질문 하나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네. 큰 소리를 볼게요. 사회복지학과 김근태라고 합니다. 복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한 달에 4만 원 주는 기본소득 이런 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엔 좀 사그라들었었는데 이제 보수 쪽에서도 비슷한 이름을 가진 몇몇 소득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서울 재보선 선거에서 안심소득이라는 걸 독일 베를린에서 차용을 해서 갖고 간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같은 경쟁자셨던 유승민 전 의원도 공정소득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대선 경선에서 토론을 몇 번 한 걸 봤었습니다. 이게 두 소득 다 밀턴 프리드먼의 은혜소득세라는 개념이 기초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 현금성 복지의 일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후보님 캠프 간사로 들어가신 저희 학과 교수님이신 안상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복지 중에서 최악의 복지는 현금성 복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다른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그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철학이나 어떤 정책적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성 복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 안상훈 교수님의 얘기도 선별 복지 말고 보편 복지는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서비스 복지로 가자 하는 것이고, 현금 복지는 어떤 취약계층 거기에다가 그건 뭐 지금 당연히 서비스 복지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너무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어떤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현금 복지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런 프리드만의 이런 복지 NIT 같은 거는 실제로 시행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 어떤 경제학적 상상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 없는 이론은 아니고 어떤 그 하나의 그 담론과 그 철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미국에서도 뭐 일부 주에서 요거를 좀 시험적으로 해보다가 결국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러 어떤 개별 이 복지 제도가 계속 제시가 되고, 또 보수 정당인 공화당에서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 보면은 또 복지를 줄였거든요.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도 줄이고, 또 민주당이 될 때는 또 복지를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 효용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편 복지는 가급적이면 서비스 복지로 주는 게 맞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제 현금 복지로 가다가 서비스 복지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또 일자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성장과 연계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취약계층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 현금 복지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네네. 만약에 이제 네. 자성의 상황을 정정해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님 대통령 되어서 안심소득 같이 해보자고 제가 지금 후보님 어떻게 하시는 글쎄, 이 안심소득, 이제 안심소득이든 뭐 공정소득이든 이 기본소득처럼 이제 저 자산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맞춰주자 이런 얘기니까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재원하고.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전체 국민이 이렇게 쭉 빈층에서 최상위층까지 쭉 났을 때 이걸 몇 퍼센트 정도에서 끊어가지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로 맞춰주자 하는 그 기준을 이제 잡는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뭐 기본소득하고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장된 그 어떤 기초생활복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 수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김용태 최고 따라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재학 중인 윤정인이라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직 생활을 하실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셔서 유명해지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신조를 정치 인생에서도 가져가실 것인지 지금도 이 신조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뭐 이렇게 거창한 말은 아니고요. 원래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그 대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 정의를 제가 그냥 정확하게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고,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공동체 이런 데다가 이제 하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호불호가 있고 또 존경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지,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익을 위해서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국가에 충성한다 그러면 국가와 나의 어떤 사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국가의 이익에 100% 내가 복무하고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부모한테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충성이라는 그 말의 그 뜻을 제가 그냥 평소에 늘 생각을 해오고 후배들한테 얘기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물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특히 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공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와 이 공적인 내 사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는 100% 공적인 이익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 이거는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게 타협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정치에도 기본적인 공동체 이익을 우선한다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그 직업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나 정치라는 선출직 공직이나 결국 이거는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있어요? 질문. 네. 그러면 혹시 사익에 충성하지는 않더라도 당의 입장에는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때까지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당내 차원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이 갈린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네. 이제 당도 공적인 그 조직이고 당원으로서 이제 그 당의 구성원이 되면은 이 합당하게 그 결정된 그 당론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당이라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다 따르라고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죠. 그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거기하고 배치되지 않고 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그 당론이라고 하면은 그걸 따르는 거는 이거는 충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의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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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과정에서 저는 네. 미역국어과에 대학교 네. 인재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정선 과정에서 이제 뭐 이전 대통령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많이 담론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전 대통령 중에서 가장 늦게 평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높게 한 분만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을 좀 얘기하면은 나중에 이런 4.19라든가 이런 그 민주혁명에 의해서 물러나시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수립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이 가치를 세우고 한 이승만 대통령 또 경제를 일으켜서 우리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대통령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직전 대통령, 전전 대통령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요. 다 이 정치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를 하다 보면은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림자만 봐서도 안 되고 또 빛만 봐서도 안 되지만 그거를 좀 균형 있게 봤을 때 또 우리나라가 당시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대표님 한번. 네. 오래부터 기다려. 큰 소리로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20학번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정치적 극단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정치적 극단화를 지금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 그랬는지는 제가 안 태어나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지지 정당이 다르고 그리고 지지 후보가 다른 경우에 상대를 뭐 적폐로 몰거나 아니면 토착외구로 몰거나 혹은 뭐 대깨문으로 몰거나 하는 걸로 이제 정의해버리는 현실이 되게 만연하고 또 그게 안타깝고 또 무엇보다 그것이 이제 중도층의 입을 막고 그리고 중도층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 목소리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가장 주된 가치로 내걸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정권 교체가 너무 강한 나머지 공약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다른 후보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다른 공약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그 다음 선거를 치르고 계속 치르더라도 양극단 정치 극단화만 계속 가속화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가 좀 더 성숙해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런 정치적 극단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치적 극단화는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필연적인 문화는 아니고요. 유능하지 못한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정당하게 시험을 보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은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국가를 올바로 리드할 그런 어떤 철학적 가치와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선거에는 이겨가지고 권력은 잡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갈라치기와 어떤 극단화 유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정치적 극단화를 만들어낸 이런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그걸 충분히 이제 겪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지 않겠나. 국민들이 결국은 이걸 판단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제 국민들인데 그리고 정상적인 정부가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를 정권 교체로 자꾸 치환하는 이유가 이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도 정상적으로 이끌고 또 국민들에게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평가를 받아야지
정치와 국정 운영은 아주 엉터리로 해놓고 내가 어떻게 돼도 권력은 안 잃고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정치적 극단화를 비롯한 갖가지 소위 말하는 이 부정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극단화의 이면에는 어떻게든 내가 한 것보다 더 과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내가 한 만큼 평가받고 또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정부는 또 책임지고 교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여당 야당이 그게 민주주의인데 공학을 앞세우고 또 요새 이런 미디어 환경에 올라타서 이런 정치적 어떤 극단주의를 또 이 내로남불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민주정치가 아니라 이제 공작이 되죠. 공작인데 옛날에 하던 그런 개별 공작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집단 그 심리 공작 같은 게 이제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머지 않아서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밝은 전망을 합니다.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아니면은 여러 인사 같은 걸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을 바꿔도 국민의힘이 기껏 바꾸 국민의힘이 도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고 그냥 겉모양만 포장만 바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정도 중에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우려가 정말 우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조장하는 또 세력도 있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지켜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와 같은 이런 그 아주 경직된 어떤 보수 당이냐 아니면은 유연하게 열려 있고 또 다른 그 진영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 집단인지 하는 것은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제가 50점어치의 그 공부를 하고 답안지를 썼으면 저는 50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를 70점, 80점 받으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정치든 뭐든 그게 바로 정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학과 17학번이고 저는 보수란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이 아니라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고 진보란 아예 기존의 것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후보님의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좀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서민을 위한 그리고 중산층을 없애는 지금 민주당과 가까운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을 위한 보수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서민 살리기냐 아니면 중산층 살리기냐 좀 어디에 포커싱을 하실 것인지 원초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취약계층,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뽑아보면은 뭐 먼저 국방과 뭐 이런 치안, 그죠? 기본적인 법 질서 유지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뭐 이런 것도 다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거지만 그 다음이 이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일들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러고 나면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제 임무인데 그러고 나면은 국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빈곤계층을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빈곤계층을
상당한 중위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국가가 그건 못합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빈곤계층이 어느 정도의 그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부재는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이제 임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으로 국가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중산층을 두툼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 사회, 건강한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하는데, 서민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 계층에 속한 그런 이제 취약층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취약층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은 중산층을 두툼하게 하는 거에 더 우선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이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뭐 사회적인 시설 이런 걸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그 사회 생산성도 올라가고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의료비도 줄어들고 하지만 일단 아픈 사람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대해서 손을 뻗쳐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이런 기본적인 안전 의무 다음에는 경제사회적인 국가 임무 중에 가장 첫 번째 임무고요. 그리고 나면은 지금 말씀하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그 전략 정책의 목표는 그건 그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충분한 답이 됐을 리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네. 그러면 계속 중산층의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계속 보조해야 하는 구조가 악순환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중산층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을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도 규제거든요. 세금도 규제인데, 하여튼 그 민간 부문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하고 더 자유롭게 해줘서 기업이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하면은 거기서 얻은 세금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더 두툼하게 도와줄 수 있고, 또 정부는 그 경제 활동에 있어서는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보장해 주되, 그 경제 활동이 거기서 경쟁이 벌어지니까 자유로운 경제 주체들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 시장에서의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반칙을 제재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1차적인 시장에서의 그 소득 분배가 상당히 그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소득 분배가 시장이 그걸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제 재정으로서, 세금으로서 이제 우리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이제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규제 완화와 어떤 자유로운 그 경제 주체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와 또 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부재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촉진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제 질문 없고요. 예, 그리고 진짜 1분 만에 답변 끝내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교 정치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국제정치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후보님께서 그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후보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한중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시는 것이 어떠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미리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중국은 그런 예컨대 안보적으로 아이언돔을 배치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드 배치 당시만 해도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우회적인 보복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서 중상층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이번에 만약에 아이언돔까지 배치를 한다면 중국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외교 어느 국가와의 관계 또 우리가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상호작용적인 것이고 중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저기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를 또 공격하고 한중 간의 관계라는 것도 중국이 우리한테 어떤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 그게 중국도 지속적으로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하고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들 또 아시아에서의 어떤 리더 국가로서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미국과의 이런 전략 경쟁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패권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그 룰에 따른 그 외교 관계를 맺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뭐 당시에 뭐 이제 보복 조치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 수단, 이건 어쩔 수 없는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그 이해가 충분히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하고 한중 간의 관계가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드 때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중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중 관계라는 게 우리하고 중국 간에만 관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또 우리하고 유럽 관계라든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우리 외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친한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나머지를 다 적대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관하 주변의 친구들한테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친구로서 해야 될 뭐 이를테면 시험을 앞두고 뭐 노트도 좀 빌려준다든지 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해 자기의 평판 관리도 좀 잘 하면서 그렇게 갈 때 어떤 특정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오해를 풀어주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교 이 전략 자체가 이게 지나치게 그 남북 이 대북 문제에만 집중을 해 있다 보면은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일들도 막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한중 문제를 한중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중국하고만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를 어떤 남북 문제, 북한 문제에만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의 이 외교를 좀 글로벌 외교로서 좀 정상화를 좀 시켜나가면 그리고 우리가 한미 관계도 지금 망가져 있어요. 한일 관계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럼 한중 관계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망가지고 여기 망가진다고 그러면 중국하고는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 시켜나가고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서 또 우리나라가 지켜야 될 그 책무 이런 거 있죠. 지금 선진국은 ODA 이런 데다가 그 GDP 대비 뭐 상당한 자금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내가 수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건 아주 아까워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나눠줄 복지 지출 비용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하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의무를 선진국들이 과거에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시절에 해왔던 정도의 그런 국제적인 지원을 우리가 화끈하게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고 국방을 하는 방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못 건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업그레이드이기 전에 정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부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 김화랑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대선 후보로서 이제 인지도로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조국 사태 때 서울대에서 집회 이끌고 광화문 가서 계속 집회를 했었었는데 그게 결국은 불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과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는 지점이 불공정이라는 이슈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혹시 측근이라던가 혹시 일가 이제 뭐 친척분들 이 비리를 대통령이 되셨을 때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혹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이제 비리를 저지를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지 혹시 그렇다면 그리고 저질렀다면 혹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뭐 검사 생활하면서 약 한 20년 정도를 이런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이 사정 업무를 좀 해왔는데 이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국민정부나 또 국민의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자식이든 뭐 측근이든 비리를 저지르면은 다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조차도 이게 어떤 비리가 그야말로 드러나면 일부러 막 참는 것까지는 못하도록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면 이게 국민들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그거를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가족, 측근, 그리고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정 활동, 정보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왔는데, 유난히 하여튼 이 정부 들어와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또 어떤 이런 전통, 그걸 그냥 그대로 살리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부 재학 중인 최예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글로벌 영향 평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ODA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후보님께서 이제 탄소 감축 목표를 조금 더 하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흐름에서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오히려 더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 뭐 화력 발전소를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희가 환경적인 그런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이 글로벌 영향 평가에서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탄소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좀 저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한 게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그냥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정해준 그 목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도를 빨리 갈 거냐, 좀 천천히 거기에 도달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가 정한 이 목표는 이 산업계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탄소 감축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말이죠. 뭐 자동차에 나오는 배기가스를 규제를 하면 그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고
그 자동차의 어떤 자동차 그 제작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감축을 단순히 감축한다는 문제, 환경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새로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또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인 부분들을 잘 보고 업계하고도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리고 이 에너지원에 대한 이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이 목표치가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목표를 이 로드맵을 탄소 감축의 이 로드맵을 정부가 이 업계라든지 또 뭐 환경단체라든지 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합당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이고 이 탄소 중립의 그 국제사회에서 그 강행으로 해야 되는 이 목표치는 이거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뭐 이런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대답이 좀 다시 한 분 정도만 할까요? 대박의 마지막. 네, 저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결국 기소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기소를 했을 경우에 뭐 편파 수사다라고 하든지 기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실 수사다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이 건전한 중립성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의 이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몇 년을 재판을 받아서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법적으로 엄청나게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 물론 뭐 음주운전해서 벌금 100만 원 하는 그런 약식 기소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서 이 함부로 이 기소하지 않고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검찰의 이 중립성 또 이 어떤 소추권의 남용을 헌법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검찰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몇 년씩 저 시골에 가서 그 자청가 있으라고 그러면 참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사를 그렇다고 해서 뭐 인사를 그냥 기계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유능한 사람, 또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는 사람, 또 게으른 사람은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방대한 증거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줄 줄 알아야지 대충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가려가지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권력자에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거의 뭐 인사를 그냥 학살 인사식으로 해버리고 이거는 그 자체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그 범죄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잘
중립성을 유지하고 풀어가는 문제는 결국은 이 공정한 인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정된 간담회 시간이 넘겨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서결이 형과 소통하는 충분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즐거우셨나요? 네, 끝으로 저희 당 대표님께서 금일 행사 마무리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후보랑 소통해 보면은 후보가 참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생각이 이미 서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실 것은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됐던 대화 속에서도 후보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증언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후보가 항상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언제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려고 노력했고 이번에 오늘 정말 본인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을 상대로 재질문 찬스까지 부여해 가면서 상당한 격론을 벌였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거 캠페인하면서 최대한 참여, 소통 이런 것을 저희가 골자로 삼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오늘 선대위 명단 또 이제 추가로 발표되었었는데 사실상 후보의 첫 공개적인 선거의 소통 행보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후보가 진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우리 후보가 춤출 수 있도록 정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좀 있으면 겨울인데 이 깊어가는 늦가을 밤에 우리 정말 이 훌륭한 우리 후배님들과 오늘 밤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오래오래 기억나고 저에게도 아주 기쁘고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후배님들 질문 너무 잘했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